안녕하세요. 손석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언어를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만약 우리에게 어느 날 말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표현의 방법이 없어 무척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면서도 말을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히 음성 언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입니다. 그러나 수화를 통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차별과 인권의 침해까지도 종종 자행된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화가 언어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부딪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솔아, 엄마 소리 들리나 봐봐. 봐봐. 장우솔. 네. 엄마는 지금 아이에게 듣기 훈련을 시키고 있다. 봐봐.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여기 소리 들리면 네 해. 엄마 보고. 이거 엄마가 똑똑똑 하면 여기 우솔이 올해는 소리 김은아 들리면 씨에게 네. 악몽 같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지. 자, 뒤로 돌아. 여기 보고. 여기 들리나 안 들리나 봐봐. 6해가 되도록 말을 더듬는 아이. 엄마는 단지 우솔이가 말을 늦게 튼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발달 검사를 받던 중 아이가 고도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것이 불과 넉 달 전의 일이다. 최근 아주대 이비인후과팀의 조사 결과 신생아 500명 중 1명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대사질환이 10,000명당 1명인 것에 비해 20배 정도 높은 수치. 신생아 난청선별검사는 아직 검사가 법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청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청각의 문제는 언어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농아인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말하는 학습을 하는 거는 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소리에 대해서 자기 혀와 여러 가지 근육들을 이용해서 그 소리를 흉내내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말하는 과정인데 이 학습의 과정, 듣는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어딨어? 경찰 어딨어? 우솔이 경찰 어디다 뒀어? 현재 6살인 우솔이의 언어 능력은 경찰. 불과 아빠는 2세반. 어딨어? 아빠 블럭이 어딨어? 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 지금 수아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 지금은 반대예요. 자기 의지가 생겼을 때 한다면 저도 굳이 반대를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엄마 욕심에서 실상 엄마들이 구화로 말하고 듣고 하는 거를 바라는 거지. 벌써부터 수학까지 가르친다는 건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선생님. 우솔이 엄마가 특수유치원이 아닌 이곳 통합유치원을 찾은 이유도 마찬가지. 네,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요. 아줌마, 얘 바보 아니에요? 얘 데리고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래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또 같은 부모 입장인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쟤 그냥 그런가 봐.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때 당신 자식이 그랬으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은 실로 험난하다. 2003년 농아인 사회에 조용한 파란이 일었다. 한 청각장애인이 산업재해 심사 과정에서
이중차별을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당시 그 사건은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져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사례다. 그 후 3년, 취재진은 당시 사건의 주인공 김미선 씨를 찾았다. 그녀는 사고 이후 받아주는 직장이 없어 집에서 액세서리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2002년, 김미선 씨는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3, 4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심사를 받는 기준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거는 정말 농아인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입하고 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언어를 상실했을 때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이 손이 입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차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화. 손을 움직여 뜻을 나타내는 손말이다. 목소리 대신 시각적인 움직임으로 의미를 전달하므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분명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사람들은 음성 언어인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를 나눈다. 수화와 차이가 있다면 단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다르다는 것. 수화는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희로애락 그리고 미세한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 또한 자체의 동사적 구조와 특징, 즉 고유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수화는 일반 언어와 마찬가지로 강한 독립성을 갖고 있어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제문화에 맞는 수화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You can say almost anything. It is the same as any language. Right? It has its own grammar, its own structure. Right? Yes, most definitely, it is a language. And in addition, New York State has recognized it as a language to be taught in the different high schools. They recognize it as, quote, a foreign language, if you will, but a language to be learned. And the more that people see ASL and use it, the more acceptance of not only the language, but the people, deaf people, and the culture.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서울의 한 카페, 한 목사가 농아인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청각장애인 영화감독 박재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꿈은 원래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농아인들을 위해 믿음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 하지만 신학대학에 입학도 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된다. 선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아인에 대해서 더 배려할 줄 알았더니 그게 배려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를 한 사람 해달라 그랬더니 한 사람을 우리가 학교 재정으로 어떻게 통역사를 둘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농아인들이 한 세네 사람만 들어오면 아마 수화 통역사를 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한 사람 교육이 얼마나 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신중히 배려해주고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후 그는 일용직 노동자, 노점상, 신문 배달 등을 전전하다 영화를 최종 목적지로 정했다. 단편 영화 소리 없는 절규. 방송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인공이 농아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는 영화에 입문 후 자신의 첫 번째 시련을 영화로 담아냈다.
박재현 씨 같은 경우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농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듯 농아인들은 면접 시 차별뿐만 아니라 아예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실태는 임금에도 반영되는데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무려 7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떨까? 농아인협회 관악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미라 씨. 그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수화를 사용할 줄 알며 외부와의 연락은 화상전화기가 훌륭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공간에서도 그녀의 생활이 이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녀의 하루 일과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편함은 바로 대중교통이다. 잠시 졸기라도 했다가는 목적지를 지나치기 십상이다. 때문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농아인들은 그 문자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없어서 어딘지 또는 마이크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어딘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문자로 전광판이 나오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정은 늘 편안한 공간이다. 그녀의 남편 역시 청각장애인이며 아이들도 모두 수화를 할 줄 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땐 사정이 달랐다. 부모가 겪는 불편함은 바로 자녀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는데 열병이 났어요. 몸이 뜨겁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이 아이가 지금 열이 되게 많이 나는데 매우 몸이 뜨거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은 제가 농아인인 걸 보고 아신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데 그 글을 보고 다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고 의사소통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4학년인 소훈이. TV 채널은 항상 엄마를 먼저 고려하는 효녀다. 자막이 나오자 채널 버튼에서 얼른 손을 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TV를 볼 때 소은이의 역할은 수화 통역사와 다름없다. TV 볼 때 엄마랑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가지고 그거에 대답해줘. 엄마가 왜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자막이 안 나. 97년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았던 자막방송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35만 명의 청각장애인 중 자막수신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여전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좀 국회까지 옮긴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특히 선거 때는 이 문제를 더욱 실감하게 되는데 지난 대선 방송의 수화 통역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 것도 수월치 않다. 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같은 공공장소에 수화 통역사가 배치된 곳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데 청각장애인 35만 명에 수화 통역사는 7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17대 들어서서 장애인이 각당 한 명씩 해서 2분이 오셨는데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어서 여러 가지 그 시설물도 교체가 되고 또 그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청각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디에도
그런 이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구체적으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는 실제로 농아인들의 언어에 구실을 하는 수화 통역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비롯해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이 법을 근본적으로 좀 이제 바꿔보려고 지금 현재 입법 추진 중입니다. 남과 다른 말을 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앞서 보신 대로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에서부터 취업 그리고 일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 못할 사연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러나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런 신체적 장애보다 수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사회적 벽이 더 큰 고통이 아닐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아인이지만 아예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듣고 말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고도의 언어 훈련을 받기도 하고 청력을 되찾으려고 수술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같은 농아인 사회에서도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각장애를 둘러싼 이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에바다 학교. 이거 뭐예요? 학생 35명, 교직원 29명.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함께 있는 청각장애 종합학교다. 보고 색깔을 관찰해. 무엇 좋아해요? 콜라 좋아해요? 수업은 수화와 구화를 함께 써서 진행한다. 냄새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현승이는 1학년 때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 그런데 전학 온 이유가 다소 의외다. 수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화를 알기 이전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를 받고 지도 수화를 알기 이전에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잖아. 언어 표현이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짜증을 내요. 근데 왜 짜증을 내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는. 없어요? 먼저 다니던 학교는 수화를 쓰지 않았다. 반복되는 청능 훈련과 언어 훈련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현승이. 그래서 학교에 갈 때면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였다. 주위에서는 언어 치료를 해야 된대. 빨리 보청기를 끼워서 소리를 듣게 해야 된대. 그러면 그런 코스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어떤 유치부 시절부터 현승이가 구화를 해야 되냐, 수화를 해야 되냐, 이 논란 이전에 그냥 주위에서 마른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 편견에 저도 반문할 여지가 없었죠. 현승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낯을 가리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화를 배우고 쓰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농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교육 방침이 다르다. 이 중 수화와 구화를 동시에 쓰는 학교는 5군데. 나머지는 모두 구화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주류 사회와의 통합을 교육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언어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수화를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들 역시 취학 전에 수화를 배우지 않는 사례가 많아 결국 수화를 배울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모임 목적은 모두가 함께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짧은 글짓기. 우리는 이곳에서 학년의 구분 없이 임의적으로 뽑은 8명을 대상으로 짧은 글짓기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각자 자기 이름 적고 한 시간 뒤
나는 이제 청각장애인이 아니다. 결과는 제작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학생들의 글만 읽고는 학년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등학생들의 글이다. 맞춤법은 물론 문장의 호응관계도 맞지 않는 등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결과였다. 미국에서는 그 교사가 수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영어의 모든 문법 구조 또는 언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그 영어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또 그 결과 잘 또 영어를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수화와 언어 능력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 97년 미국의 스트롱과 프린즈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조가 된다. 농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했는데 우선 학생들의 수화 실력을 상중하 3그룹으로 분류했고 영어 실력을 4가지 영역별로 각각 측정해봤다. 그 결과는 학생의 지능지수와는 상관없이 수화에 능숙할수록 영어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결국 제1언어인 수화가 제2언어인 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농학생들의 낮은 문장 수준의 원인으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단 그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들 수화를 잘 하시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거든요. 이 같은 농학교의 현실은 교원 양성 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과에서도 수화는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 수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화 동아리에 의존하지만 교사로서 전문적 소양을 기르기엔 역부족이다. 교육부에서도 현행 체제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앞으로 그 청각장애 학교에 특수교사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극소수가 제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특수교육과에 설치된 대학에서 앞으로 교원 수급을 봤을 때 장래의 전망이 없는데 청각장애 전공자만을 별도의 양성하는 그런 교사 양성 체제는 조금 그 대학에 설사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청각장애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화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처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수화는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다. 게다가 구화만을 강조하는 풍토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 왜 복제를 들이는다고? 농교육에 있어 구화냐 수화냐 하는 논란은 최근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들이 선택을 했고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인공 달팽이관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인공시술을 받은 중에는 사회 적응을 잘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하지 못한다든가 대어치를 제대로 못 받아서 언어 지원을 못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던 뜻밖에도 농아인협회가 단상을 점거해 행사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공호흡 수술이라는 것은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고도 난청인 환자들에게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보통 그 기계를 저희가 삽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기계를 넣게 되고 얇은 전극이 달팽이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소리를 전기로 바꿔서 달팽이관 속에서 듣게 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국내에선 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와우 수술은 초창기에는 고가의 수술비로 일부에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5년 1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 널리 보급되는 추세.
특히 의료계에서는 언어 발달 전인 3세 미만 유아에게 효과가 높다고 하여 학령기 전 수술 희망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공와우 수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실제로도 개인차가 심해서 아무도 결과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논란의 출발이다. 아시다시피 청각장애가 생기는 원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아마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그 과학기술 문명을 갖다가 뭐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반면 한국농아인협회는 현재 수술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아인 사회의 해치마저 우려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자라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욕구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또 평생 동안 많은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와우 수술을 선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수술을 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참회. 사실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장애인 올림픽 대회 출전이 제한되는 것처럼 운동 시 주의를 해야 하며 병원에서 MRI 진단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이식한 부위를 가리기 위해 머리도 길러야 한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수술을 받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잘 듣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인공와우 수술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수술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김희영 씨를 만났다. 김희영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청력이 나빠지기 시작한 후천성 난청사례. 수술 뒤 1년도 안 됐지만 치료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손, 잼, 별, 컵.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거 대답하세요.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그 전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여기가 휴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같다. 여기가 휴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같다. 매일 서로 다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때요? 매일 서로 다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때요? 텔레비전 보실 때 입모양을 보고 누가 봐도 한눈에 변화를 알 수 있는 정도였다. 보기가 힘들어요. 입모양을 해야지. 보기가 편하고. 반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인공와우 수술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젓는 박기영 씨. 수술 후에는 온갖 주변에 환경적인 소음들이 섞여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웃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기계음에 시달리다 나중에는 이명과 환청까지 생겼다는 기영 씨. 결국 그는 2002년 와우 기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하고 충분하게 협의했었나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직접 그 성공률과 실패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부모님하고만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수술을 받게 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와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수술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수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아동의 선택권은 여전히 이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비해 이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미국과는 배경이 좀 다르다. 유독 부화대 수화 논란이 첨예했던 한국에서도 이제 논쟁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보고 또 일본에도 가서 보고 또 유럽에 이렇게 농아인들을 만나서 보니까
한국은 인공 와우 수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이렇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이렇게 위험한 문제는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와우 수술에 대해서 실패에 관한 이렇게 보고도 없고 무조건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국 사회에서도 수화가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을 때 이게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 자연의 그 소리에 속이 타고 우리 아이도 들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무조건 병원으로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얼굴은 창해가지고 지금 불안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은 얼굴, 세계. 나사렛대 국제수화통역과 안영회 교수. 안 교수 역시 청각장애인으로 최근 인공와우 논란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 와우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그녀는 현재 논란의 배경에 수화를 전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또 얼굴 안 교수의 구어 실력은 꽤 수준급이다. 대학교 때 수화를 처음 배웠을 만큼 구화론자였던 그녀는 현재 수화 예찬론자가 됐다. 그녀는 수화, 구화 논란의 한복판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안 교수가 말을 잘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엄한 구화 훈련 때문이다. 어머니는 같은 발음을 수백 번씩 반복하며 연습을 시켰다. 활발한 성격 탓에 일반 학교에 가서도 친구가 많았지만 수업만은 늘 어려웠다고 한다. 그때도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임무학만 이렇게 따라 보느라고 좀 바빴어요. 근데 그 받을 때마다 그 받은 게 좀 10% 이해도 안 되고 문자로 하고 좀 지시 좀 해줘요. 말은 잘했지만 끊임없이 한계를 느꼈다는 안 교수. 그녀는 수화를 배우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수화가 그녀의 언어였던 것. 정체성이라는 것을 느껴본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안 교수는 현재의 수화, 구화 논란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70년대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를 통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는 것. 청각장애 하면은 무조건 듣지 못하는 장애다. 그런 거는 이렇게 병원에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정한 그런 장애지, 그 청각에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까지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수화에 대한 언어적으로,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대신에 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손말이 있구나. 만약에 수화가 언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된 나라로 돼 있으면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이렇게 논란, 또 이게 더 좋다, 이쪽으로 더 쏠리는 그런 게 잘못된 그런 것도 이렇게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각 장애인이 언어 훈련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가 커서 부모의 결정을 원망한다면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물론 부모도 할 말이 많을 터입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은 바로 아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꼭 말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이들을 이런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청각장애를 장애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수화를 언어로 진정 인정한다면 이런 과도한 현상들이 과연 나타났을까요?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선 수화를 제2외국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곳 청각장애인의 일상과 더불어 일반인들은 청각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갤로대 대학. 이것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교로
미국 농문화의 중심지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오늘은 졸업식 예행 연습이 있는 날. 335 모여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한국인 유학생 정훈 씨. 농학과 과수석으로 5년 만에 학사모를 썼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 수화가 너무 빨라서 무슨 의미인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수업도 어려웠죠. 하지만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가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배운 것이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점수로 졸업도 하게 된 것 같고요. 가는 곳마다 따뜻한 축하 인사가 쏟아진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정훈 씨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알고 있다. 힘들었던 순간도 이젠 다 소중한 추억이다. 고된 유학생활 5년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다. 정훈 씨가 유학을 결심한 것은 14년 전, 한국에서 대학 입시에 좌절을 겪은 후다. 그림의 소질이 있던 정훈 씨는 미대에 지원했지만 두 군데 학교 모두 면접은 수화 통역 없이 치러졌다. 탈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우연히 결정된 미국행은 정훈 씨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놨다. 미국 학교에서는 교사가 일반인이든 농아이든 관계없이 수화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수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죠. 수업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었죠. 예전에 배운 것들이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내 학령기 청각장애인의 수는 약 37만 명. 초중고에서 대학교까지 각 주별로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많다. 그중 갤로대 대학은 전 세계 농아인들의 하버드로 통한다. 장애 없는 의사소통 환경을 목표로 모든 전공 수업은 수화로 진행되며 학내 각종 서비스 역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농아인이 일반인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배워야 한다는 창립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142년의 역사, 졸업생의 89%가 취업 혹은 상급학교 진학으로 사회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서비스는 특수대학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뉴욕 대학 내에 있는 장애지원센터. 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업뿐만 아니라 학내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청각장애인은 보통 저 혼자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센터는 그때 도움을 줘요. 보통은 수화로 통역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을 찾아줍니다. 이곳 장애센터는 장애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이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한 학기에 700명에 달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별칭답게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어디에서든 수화를 쓰는 것에 불편이 없고 일반인들도 길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피하지 않고 필담 혹은 간단한 몸짓 언어로 응대한다. 정원 씨는 혼자서도 불편함이 없는 미국에서의 자취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미국의 모든 TV 프로그램에는 자막 방송이 된다. 정보사회에서 농인이 소외되지 않는 장치로 1980년 자막 수신기가 보급되기 시작해 93년부터는 모든 TV에 자막 기능이 내장되어 출시된다. 주에서는 청각장애인이 24시간 전화를 걸 수 있는 화상전화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 법률인 ADA는 수화를 청각장애인의 권리로 보호한다. 그래서 공공편의시설, 병원, 법원, 고용부문에서 언제든 무료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다. 정원 씨의 장래 희망은 한국으로 돌아가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한국의 농인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바람이다. 이 그림은 괴로운 구화훈련 때문에 겪는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깨의 짐이 마치 지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죠. 제가 소리에 대해 느꼈던 중압감을 떠올리며 그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농학교는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뉴욕 제47 농아중고등학교. 100년 역사의 공립농학교로 청각장애 학생과 그 가족을 둔 일반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 통합학교이다. 이곳의 200명의 재학생들은 수화를 제1언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고 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제2언어로 수화를 배운다. 일반 학생들도 장애 학생과 대화하기 위해서 수화로 대화를 해야 하는 만큼 수화는 공용어나 마찬가지. 교사들이 수화에 능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농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화 실력이 전제돼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농학교 교사로 취업하고 싶으면 학교 다닐 때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농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아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농학교에 가서 농인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 후 인터넷 등을 통해 학교를 알아보고 취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수화 구사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화를 통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아 전반적인 수준도 우수하다. 그 결과 올해 졸업생 15명 중 9명이 취업했고 6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16살의 프린실라는 이 학교의 9학년. 작문 시간에 모르는 단어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고등학교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일반인 여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려고 통합학교에 진학했다. 형제가 많은 프린실라의 집. TV 앞에서 채널을 둘러싼 다툼은 일상이다. 엄마가 맏딸인 프린실라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된 건 1살 반이 되던 해. 그리고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모녀는 수화교실에서 함께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I had to learn sign language because my daughter was deaf.
That's the only way I knew how to communicate with my daughter. And also the family can communicate with her. 프린실라의 가족들은 모두 수화를 할 줄 안다. 엄마와 프린실라가 번갈아 가르친 덕분이다. 이처럼 수화로 대화하는 가족 분위기에서 프린실라는 어떠한 소외도 느낄 수 없다. 또한 특별 대우도 기대하지 않는다. 프린실라는 그냥 평범한 맏딸일 뿐이다. The same. There's no one better than the other. No. I raised them the same. Priscilla's older, so I raised a little stronger. I have a 12-year-old. I have to raise her the same way, but I raised them the same. I show love the same.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누구든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울 점은 바로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차별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 이렇게 구별짓는 가운데선 소수자는 남과 같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화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인 청각장애자가 다수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수가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통합이 아닐까요?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